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박시동 두 분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몸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강행군인데 매일매일. 아유,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 이광수 대표가 매부쇼에서 너무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뭐 어디 가라고 하던데 뭐 경제부총리였나 뭐 어디 국토부 장관이었나 뭐였나 어딜 자꾸 보내시려고. 하고 내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오늘도 주식 얘기 좀 해보고요. 그 얘기부터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장이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잘 모를 때는 그 전에 많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폭락을 하다가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우리가 예상했던 조정 국면의 하나의 특징인 건지 그래서 조금 오르니까 사람들이 확 더 빠지진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좀 안정감을 가지고 좀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네. 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어제 오늘 장황의 특징을. 저희가 굉장히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빠른 상승 속도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상승의 폭이 좀 줄고 예.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분위기가 올해 하반기 4분기 말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뚜렷한 동력이 좀 발생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주식시장도 좀 그렇고. 근데 이 기저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이 좀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인하되는 게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서서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일종의 조금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조금 바뀌는 그런 국면으로 전망하는 국면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관심이 초반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뭐 매수는 또 오늘은 뭐 많이 매수했다고 나오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속도가 계속 빨리 상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완만한 상승. 근데 사실 ETF의 그 한 사람들은 뭐 코덱스 200이나 이런 등등 했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낙관적으로 보니까 장기적 전망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자꾸 지수 ETF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뭐 보합이라든지 조금 하락하지만 네. 이제 전체 지수는 조금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종의 밸런스된 시장 차원에서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뭐랄까 좋은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신홍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보면은 4,200, 4,000 올라가고 4일 만에 4,100이 됐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4,200이 됐어요. 현기증 나는 수준으로 사실 속도가 빨랐죠. 근데 그걸 뭐 한 달 또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전 이렇게 쭉 넓히면 뭐 어느 타이밍을 끊어도 사실은 기존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랐어요. 그러면 조정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조정이 뭔데 또 이러죠. 조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신과 같은 조정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 조정자다. 오늘부터 니네 조정이야. 뭐 그런 건가? 누군가가 조정을 명령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예. 나는 그럼 팔아야겠어. 아니면 난 돈 빼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 빠지는 고점이라고 거지. 생각하니까 네.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다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 팔았어. 근데 네. 팔 사람 없죠. 예.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팔 때 또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부터 그 사람은 더 간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팔 사람이 다 팔아야 이제 더 팔 사람이 없구나.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로 그렇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이 과정이 조정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 조정은 게 필수네. 필수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닥을 다져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다져진다는 그 말이다.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다 미래로 간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쉬운 거죠. 예, 예. 이해가 잘. 그러니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파는 사람이 한 바퀴 싹 바뀌고 그렇지. 미래로 보겠다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그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겪느냐 또 얼마나 다져가면서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죠. 조정 끝났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우리 시장이 4천선 내에서는
확실히 말아 올린다라는 음. 거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쉽게 안 무너진다는 예, 거죠. 얘기할 네. 수 있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우리만 이렇게 환율이 떨어져. 우리만 외국인들이 이제 막 팔기 시작하나 봐. 그러면 나도 도망가야지. 나 불안해라고 하면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4,200에서 3,800 무너지고 할 때 하루 끝을 말아 올렸다가도 금방 또 3,700, 800으로 또 내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라는 게 이제 있어요. 네. 리더가 확고히 서 있으니까 네. 시장을 아는 시장을 개혁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네. 확실히 서 있으니까 그런 좀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잘 그러니까- 해나가겠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900 조금 넉넉히 봐도 4,100 사이에서는 지켜지는구나. 네. 우리가 옛날에 2,300, 400에서 출발한 게 불과 5달 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거의. 그런 거 다 까먹어. 다 까먹죠. 총수가 5천 얘기했잖아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통해서 뭐 나 마침 또 조금 잃었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 덜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조정이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그라운드가 그 정도 선까지는 올라왔다. 요거를 또 건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넉넉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슈퍼트 몇 분 올라왔는데 저거 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푸르님이 오늘 자녀가 수능을 봤다고 아이고 너무 어려웠다고 하네요. 난이도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좋은 결과 기대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슈퍼트 보낸다. 늘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좋은 아침님, 광수쌤 강의 듣는 꿈꾸고 로또 사서 5만 원 됐대. 야, 이런 일이 조금 더 못해서 지수 ETF 샀으면. 아니 지난번에 대통령님 꿈꿔서 네네네. 1등 된 사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있어. 대통령 꿈은 무조건 두 로또 번 연속 1등이에요. 1, 2등. 맞아요, 그거 맞아요. 먹어갖고 그 사람이 아, 그래요? 난리가 났어. 대박. 근데 이광수 대표 꿈꿨는데 5만 원 좀 야. 약하다. 한 100만 원 정도 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아쉽다. 그래도 어딥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만 원이 지수 ETF 샀다니까 불려가겠지 이제. 네. 좋습니다. 수부타이님 오랜만에 라이브 듣는다고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회원 전용 카페를 만들어 줄 수 있으신지요? 잠깐 있으면 톡방글이 300개 맞아요. 한 500개 1000개씩 금방 가더라고. 일 끝나고 보려면 1000개. 우리 오픈 채팅방이 경제만화방이 그렇게 뜨거워요. 다 글을 읽을 수가 없대. 우리 편기 좋은 정보 공유 대화의 장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짧은 생각입니다. 한번 저희가 두 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경험 있는 분들 많이 들어봐야 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부타이님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주식시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몇 가지 대외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들이 있던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발언이 뭐 화제가 됐습니까? 네네네. 요거는 그냥 이제 사실 우리가 경제 만화방이니까 사실 예. 이제 경제를 또 두루두루 다 보셔야 되잖아요 원래가. 근데 주식 어때? 내 종목 좀 알려줘. 뭐 이렇게 너무 좁게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채권 시장이에요. 예. 예. 거기서 뭔 일이 났나? 이것도 당연히 조만간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크게 보면 그게 다 자본시장 일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알아두셔야 될 이벤트가 있으면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할까 하죠. 뭐 근데 어저께는 좀 큰일이 나름대로는 좀 큰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작년 요맘때만 한번 딱 1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 경제를 3년을 말아먹어 가지고 한치 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예. 경제 성장률 뭐 내수 너무 안 좋아서 그때 딱 요맘때예요. 작년 요맘때 한국은행이 선언을 했어요. 예. 우리가 금리 내릴게. 선제적으로 내릴게. 안 그러면 우리 경기 다 죽고 골든타임 다 지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2024년이었으니까 2025년 올해는 금리 내려가는 사이클이야. 이렇게 딱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 채권 시장의 큰 손들은 그 방향 설정에 맞춰서 세팅을 합니다.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 네. 채권은 거꾸로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 그러면 2025년 1월보다 2025년 12월이 채권이 더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겠네? 초반에 많이 사야 되겠네? 네. 라고 해서 채권 시장은 빨리 채권을 사는 방향으로 세팅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다행인 거죠. 어쨌거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민생회복금도 많이 하고 또 경제를 한 방에 이렇게 투심을 좀 회복하면서 내수도 조금씩 하나는 기미가 보이고 예.
3분기 경제 성장률도 깜짝 성장률 보이고 네. 경상수지도 최대 흑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괜찮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제가 망할 줄 알고 금리를 확실하게 내려가지고 돈을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세훈이 때문에 부동산은 좀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금리 내려가지고 혹시나 내릴 상황도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도 드는데 혹시 잘못 내려가지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이것도 조심스러워진 거죠. 예. 즉 연초에 금리 내린다. 채권 앞으로 비싸지니까 사. 이렇게 선언했는데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면서 네. 금리를 안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된 거죠. 그 상황이 되면은 채권이 올라갈 줄 알고 싸게 사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예,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채권 관련해서 시장이 지금 예측한 바대로 안 가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손실이라든지 자금 운용이 굉장히 빡빡해지면서 꼬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네. 자, 요 상황에서 포지션이 확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래도 동결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내린다고 선언했으니까 조금씩 내려가겠지. 예. 늦어도 뭐 연초에는 내리겠지 등등등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근데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 나가서 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쭉 보면서 결정하겠지만 여차하면 방향 전환도 할 수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 바로 이렇게 들리죠. 이 단어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원래가. 예. Change of direction. 금리를 내리다가 다시 찍고 아니 올릴 거야. 아니면 올라가다가 다시 찍고 내려가.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걸 피벗. 이거 피벗을 의미하는 발언이라고 시장이 해석되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외신에 먼저 보도되고 외신이 먼저 알면서 시장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비싸질 거라고 왕창 사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인상으로 방향을 바꾼다. 멘붕 빠졌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 채권이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라 지금 희망으로 갖고 있다가 이게 뭐야? 이제 무조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던져야지. 인상이라는데. 힘에 막 하고. 그러니까 채권 막 던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저께 이럴 줄 모르고 아침에 신한은행채가 1조가 시장에 풀리고 엊그제도 은행채가 엄청 풀리고 그전에는 한전채가 풀리고 해갖고 그나마 연말에 남아있던 조그만 돈도 다 써버렸어요. 시중에서. 샀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팔자 그러고 투매를 던지면 그럴 때 아니야라고 물도 타고 버텨야 되는데 돈이 없어. 기관들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족족 막 왕창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장중에 14bp 정도까지 금리가 떴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번 금리 인상한 거 정도의 레벨에 막 갔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큰일이 뭐 이게 우리 4,200 가다가 하루에 3,800 떨어진 수준까지 예, 그냥 예. 와장창 무너지듯이 주식 무너질 때처럼. 그 정도의 어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방수들이 막 출동해. 갑자기 기재부 나와가지고 아유 쫄지 마십시오. 여차하면 우리 구두 개입합니다만 이게 나오고 심지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부원장 보가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총재님 발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불 끌어 다녔는데 시장에서 14bp 정도 올라간 거를 되돌리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돌렸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말 한마디로 예측이 없이 갑작스럽게 10bp 정도 올렸다. 그러니까 어제 날아간 채권 관련한 손실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걸 일단 아시면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적어도 이 발언이 실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복심이 살짝 노출된 거 아닌가. 여차하면 올리지 뭐라는 것도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진짜 인상은 어찌 될지 몰라도 야 이번이든 다음이든 단기간에 인하는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동결을 쭉 간다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말 또 내년 초에 금리를 놓고 경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경제 계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장률, 금리, 환율 이걸 놓고 예. 계획을 짜야 되는데 금리를 이제 그래도 연초에 내리겠지. 이런 희망이 없이 이제 갑자기 경제 계획을 새로 짜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주담대 할 때 금리 안 떨어지겠네. 물론 이제 요즘 대출도 좀 잡았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사업자 대출도 안 되겠네. 기업들도요. 예. 나 그럼 내년에 회사채 내야 되는데 응? 금리 상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이자 부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까지 미친다면은 어제 큰 어떤 파급력을 미칠
사달이 한번 났었다. 근데 그 원래 한국은행이 예. 독립기관이라 네. 정부가 뭐 관여하거나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물밑 그런 어떤 회담도 하고 네. 정부 입장을 합니다만은 물론 또 한국은행 총재 개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나오면 안 될 얘기가 나와서 이런 대혼란이 한번 있었고 여기서 모종의 힌트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정도의 이벤트가 어제 있었다.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안 잡히는 이유는 뭡니까? 더 올랐던데 1475까지. 그렇죠. 이제 환율은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거.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만큼은 조금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증시가 올라가고 뭐 해도. 네. 일단 대외적으로 보면은 달러 자체가 강세의 느낌입니다. 그럼 미국이 통화량을 줄였냐? 달러를 더 찍었냐? 그건 아니에요. 찍긴 찍어요. 그런데 왜 지금보다 통화량이 느는데 달러가 강이냐? 약이 돼야지. 예. 근데 이제 서구가 안 좋아요. 유럽이. 아. 프랑스 신용등급 내려갔죠. 영국도 재정위기 피곤하죠. 독일도 안 된다 그러죠. 네덜란드도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통화를 안 갖고 있어요. 그 지네들이 힘드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싸운 거 전쟁 일으킨 것도 영향이 있을 거야. 그렇죠. 유럽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지네 나라 통화도 안 들고 그 지네 나라 국채를 안 들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 큰 손들은 어디를 사냐? 아유 우리나라도 형편이 안 좋은데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달러를 많이 사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느는 통화보다 유럽에서 흡수되는 통화가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달러 강이죠. 그 달러가 강이니까 달러랑 거래하는 모든 상대 통화가 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대외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우리를 보면 약 중에 우리가 전 세계 최고 약세예요. 심지어 중국보다도 5배, 일본보다도 더 심해 우리가 약세가. 아 그럼 여기는 우리가 특별히 더 우리한테 강화되는 대내적 요인이 있구나 이걸 보여야 되겠죠. 예. 그걸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순유입을 요즘 코스피 사로 막 여기 들어온다 예를 예, 들어서 예. 들어오는 걸 2라고 잡으면 우리가 돈 들고 싸들고 나가서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러 나가는 돈 민간 쪽에서 바꿔서 예. 미장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돈이 8이에요. 아직도 그렇고. 예, 2대 8. 그리고 그 8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국민연금이 바꿔서 또 밖으로 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국내적으로 달러 환전 수요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일단 결정적이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라며 수출 그래도 된다며 그럼 그 돈이 이제 원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거는 왜 영향이 없어? 걔네들이 돈을 안 바꿔요. 달러 올라갈까 봐. 그렇죠. 방향을 절로 잡고 있으니까 쟁여놓지, 쟁여놔요. 심리지 그게.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현대가 차 많이 팔았대. 미국에서 뭐 반도체 수출이 잘 됐대. 그게 그 돈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아. 그게 일단 하나고 환전이 안 되고 또 국내에 있는 수요도 달러가 위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바꾸질 않는 이 대기 수요가 많아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환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구조적이라고 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당국에서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들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돼. 이게 이제 구두 개입이에요. 나 조만간에 달러 푼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정부가 풀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자. 이게 이제 구두 개입 같은 건데 지금은 나 이제 좀 있으면 개입 들어간다잉 이러고 전화하면은 말을 듣는 플레이어들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간에서 짐 싸들고 나가는 애들이 더 많다니까요. 애들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화하면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 아까 나는- 코인이 커졌네. 나는 당국이 아니야. 미장도 그렇지만 코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구조적 원인에 대응해야 될 환 당국의 대응력, 장악력은 약화됐어요. 네,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봐야 이게 돼요. 단기에 해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업계에서 추정인데 추정하는 거는 쉽게 개입했다가 계속 밀리면 더 문제다.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1450선을 한번 놓고 있다가 1400 지금 70까지 쭉 뚫리는 걸로 봐서는 개입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심리선을 1480선으로 뒤로 원래 설정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1480도 사실상 만약에 뚫린다. 그럼 1500은 그냥 바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그래서 계속 단타를 친 게 아니라 사실 1480선 정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정부가 생각했다고 보면 1480선에서 막아지는지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 위로를 확실히 막겠다는 게 뭔가 보이는 거고 그것도 만약에 조금 흔들리면은 당분간은 1500도 여차하면 갈지도 모른다는 부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1480선 밑으로는 좀 막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아니, 걱정이 크네요.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 거의 이제 곧 뭐 12월 내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요.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죠? 분위기가. 네. 자료 한번 우리 박시동 제 걸로 해 아니면 이광수 네. 대표님은 아까 그 배당 그거를 자서 먼저 아니 박시동 대표 거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거 좀 띄워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배당을 그동안 안 하는 이유는 배당에 붙는 세금이 많아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잘 하려면 기존에 이제 부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네. 모든 소득을 다 종합해서 내는데 네. 그러면 세율이 부자들은 49%가 되니까 예. 너무 높다. 예. 반이 세금 아니냐. 예. 그러니까 배당은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떼자 그게 분리.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있어. 그러면 49보다는 뗀 것만큼 효과를 떼서 낮은 세율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최고 세율을 그럼 25는 해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기재부가 짠 하고 발표를 했더니 35를 낸 거예요. 예. 야 그래가지고 이거 배당을 분리해서 유도하겠다는 효과가 있겠어? 라고 이제 비판이 많았는데 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고 세율은 25로 낮춰지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당의 이거는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시 뒤엎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예, 이제 거의 이렇게 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났네 박수 막 이렇게 치고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최고 세율을 낮춰준 것까지만 합의가 된 건데 예. 이제 디테일이 더 남아 있어요. 그걸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 회사나 배당해주면 그러면 다 배당소득 분리해서 25% 세금 깎아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에 배당만 깎아준다 그거예요. 또 아, 요건에 해당되는. 네. A 회사랑 B 회사를 쉽게 말씀드리면 A 회사는 이득을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 40% 배당하겠습니다. 40% 배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참 배당을 잘했구나. 주주들한테 많이 배당했구나. 그러면 네가 배당한 그 100원 중에서 40원 그 배당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25%로 세금을 깎아줄게 이게 되는 건데 예. B 회사는 저는 100원을 벌었는데 30만 원 30원만 배당할게요. 그러면 이게 여기 배당 성향 30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 주주들도 세금 깎아주세요. 아니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데 30 깎고는 부족해. 아. 너네 주주들도 세금 깎으려면 10 더 올려서 40을 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40이라는 가이드라인, 배당 성향 40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지 않냐. 라는 게 이제 디테일에 또 한 번이 숨겨져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소영 의원이나 김현정 의원 안에 따르면 이것도 35로는 낮춰야 된다. 근데 정부는 이걸 여전히 40으로 두고 있어요. 아, 여러 개 지금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논쟁 최고 세율 중입니다. 20으로 낮췄으니까 게임 끝났다고 보실 게 아니고 아, 네. 이것도 40에서 배당 성향 35로 낮춰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40이든 35든 그것도 너무 높아. 우린 지금 겨우 20 남짓하는 제조업이라고 우리는 은행이 아니야. 그럼 우리 주주들은 영원히 배당 분리과세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너네들도 노력하면 상 줄게. 노력상 아니면 응원상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등상은 100점 맞으면 주는 건데 그러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50점 맞는 애들은 제일 좀. 50점 맞는 애들은 영원히 포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야 그럼 너도 평균 올라가면 너도 상 줄게. 이게 응원하는 상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응원상을 정부가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또 많다는 게 지적이에요. 뭐냐면 응원상은 뭐냐면 적어도 그럼 넌 25%는 배당을 해라. 그 대신 3년 평균 한 거보다 5%씩 늘려가. 그럼 너도 응원상 줄게. 노력상 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3년 평균으로 한 거 중에 5%만 늘린다고? 근데 이 법을 내후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년에 100, 올해 100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100 하고 그다음에 105만 하면 상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분리과세 혜택 주겠다는 건데 그래? 그럼 작년에 100, 올해 100 그다음에 나 내년에 50으로 팍 깎아버려. 그러면 내후년에 105만 하면 상 받는 게 아니라 3년 평균에 5%만 늘면 되니까 올해 그냥 팍 줄여버리고 내후년에는 쉽게 말하면 조금만 해도 3년 평균이니까 80몇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배당을 유도해서 응원하는 노력하는 애한테 상 준다 그러는데 오히려 악용하게 된다는 게 뻔한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오케이. 박수 치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요거죠. 예, 예. 그러네. 짧게 그 AI 버블론이 좀 미국에 뭐 나왔었잖아요. AI 버블론이요. 예. 네. 그게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버블론이 나오는 이유는 딱 본질적으로는 두 개예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이익도 어마어마하면 괜찮죠. 예. 100만 원 들여서 110만 원 벌었으면 되니까. 근데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수익은 형편없어. 이 괴리가 너무 크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투자는 그럼 얼마나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마어마해요. 빅테크 4개 회사가 지금 한 4천억 불 정도 자본 지출을 했어요. 내년에 4,200억 불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짐작이 안 되시겠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간 우리 돈으로 800조를 넣는데요. 혼자. 혼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한 회사가 800조를 넣는다니. 그러면 수익은 어떠냐 봤더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MIT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AI 관련한 회사들 중에 95%가 아예 수익이 없어요 지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으로는 이게 도저히 매칭이 안 돼. 심지어는 AI나 데이터 센터에 넣었던 거를 감가 생각하는 감가율의 절반도 안 되는 이익으로 버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중고차를 1억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를 하잖아요. 값이 네,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씩 감가되니까 이 차를 통해서 1,000만 원 이득되는 정도는 벌어야 차를 산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감가율의 절반이 안 되니까 차를 굴려가지고 한 2,300만 원 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차를 왜 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정도로 형편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게 버블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버블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젠슨 황 같은 사람은 봐 버블 아니지. 내가 버블이면 주문하겠어? 내가 추가 주문했다라고 하면서 추가 주문서를 인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내년에 테이스MC한테 추가 주문 넣었어. 올해보다 더. 수요가 살아 있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실적 잘 냈는데 나는 우리 회사는 버블 없어요. 수익 나와요. 아. 이런 보고도 혼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나올 예정인데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 박시동 씨 당신 생각은 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버블 초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입에서 항상 버블이 터지냐 이거예요. 안 터져요. 안 터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도 버블 붕괴로 보기에는 이르다. 아직 필요 요건이 몇 개 안 채워진 게 있어요. 아직은. 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버블론자들이 말하는 나는 얘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더 가는 걸 지켜봐야 된다. 이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버블이 터지면 종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기처럼 다 터지는 거지. 만약에 진짜 버블이 터지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메타나 뭐 오픈 AI가 두 손 들고 만세 딱 부른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삼성 하이닉스부터 시작해 다 영향이. 그러면 있는 그날 거죠. 미국 증시 박살나고 예. 전 세계 증시 동반 폭락하고 삼전 다 빠지고 네, 그러겠지. 예, 그런 정도가 터지는 게 근데 버블인데 지금 그럴 걱정할 때는 아니다. 예, 그런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수익과 투자된 비용의 이 괴리만을 봐서 버블인가 막 걱정하는데 어쩌면 다른 논리로 봐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투입된 비용보다 수익이 너무 안 나와서 비용을 줄일 거야라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AI 경쟁은 끝이에요. 지금은 살면 영생이고 근데 못 이게- 이기면 죽음이에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 그 네네네. 표현을 했잖아요. 국회 연설에서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이제 AI 시대로 그럼요. 접어들었다. 네네네. 하나의 시대를 바꾸는 상황인데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에이 그러니까 번 돈과 수익의 문법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럼 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누가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의 경쟁이라 네. 여기서 이기면 영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혁명 처음 할 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포탈 뭐 네이버 다음 엠파스 뭐 라이코스 얼마나 많았어요. 많았죠. 근데 그 경쟁에서 이기니까 네이버가 지금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맞아요. 그렇게 살아남는 애들을 고르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예.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패러다임이 다 네. 버블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니지 않냐. 오늘은 좀 전반적인 시각을 우리가 왜냐하면 주식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대외적인 영향 요인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짚어본 거고요. 광고 하나 하고 주식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광수 대표님이 재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광고 하나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임 홍삼. 네, 하루인 홍삼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인 홍삼. 올 한 해 마지막 관물 2학기 기말고사 중고등학생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로회복이 제일 중요한 시험 전 15일 동안 아침 2알, 저녁 2알을 꼭 추천드립니다. 하루임 홍삼은 피로회복의 특효인 홍삼, 녹용, 치매하기 등 공진단 컨셉입니다. 피로회복으로 잘 알려진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기회복 특효, 치명과 녹용도 하루 16mg, 지구력 성분 옥타코사놀이 20mg, 에너지 면역력 성분 비타민 B군과 아연이 고함량으로 구성된 복합 영양제입니다. 만성 피로면 기존 비타민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액상 홍삼과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매번 먹일 때마다 넘기기 힘들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도 스트레스입니다. 하루임 홍삼은 작은 알약이라 냄새가 없어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 가진 부모님들은 제품 구매평을 꼭 확인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만성 피로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 검색되고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치매하기 등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2학기 기말고사 수능 수험생에게 이건 오늘 수험이 끝났겠네요. 예, 예.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임을 주세요. 아래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임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 광고 하나 더 하고 바로 토크 들어갈게요. 코즈코즈 두부 베개입니다. 이거 주문량이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건강 책임질 코즈코즈의 두부 베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품절 대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주문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래서 고민 중인 분들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 있냐? 품절 대란인지 궁금하시죠? 이 두부 베개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히든넥이라고 베개 지퍼를 열면 있는데요. 그 안에 듀얼 서포트 칩이 있고요. 그걸 좀 보여주시면 경추 지지를 도와주는 듀얼 서포트 칩이 히든넥에 내장되어 있는데 개인의 체형과 취향에 맞게 높낮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득 채우면 좀 높은 거고 네네. 일부 좀 덜어내면 베개 높이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이고요. 두부 베개라는 이름처럼 포근하지만 꺼짐없는 3D 코튼으로 경추를 지지해줘서 어떤 자세에서도 잠자리가 편하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뭐 저도 계속 자고 있고 네네. 이광수 대표님도 그렇고 박신 대표님도 자고 있죠. 네네. 그 베개로. 너무 근데 목을 좋아요. 잘 받쳐줘. 저게.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많이 움직여도 베개도 안 움직이고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하루 내 돈 내산했다니까요. 경추를 지지해줘서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잠자리 할 수 있고요. 후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품절 사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세탁이 가능해서 베개를 언제나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지난번에 가격 물어봐 주셨는데요. 구매 링크 가서 회원 가입하면 1만 원 쿠폰 적용이 되어서 3만 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오. 2개 구매하시면 3만 원대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네요. 2개 구매하시면 혜택이 더 크다고 합니다. 추가 할인은 물론이고 3만 원 상당의 필로 미스트 사은품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박시영 TV 단독 혜택인 베개 커버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2장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코즈코즈의 두부 베개 최대 56% 특별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문하실 분들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은 1660-4818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나간다니까 기분이 좋네. 네. 예. 네. 자, 이광수 대표님 한테 우리 또 배우는 시간 가져야죠. 주식 공부. 첫 번째는 배당주하고 자사주 있잖아요. 어느 방법이 더 주주에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를 누구라 보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금 주식시장의 문제는 네. 회사들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주식이 안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주식이 안 좋아. 네, 그게 문제예요. 음. 근데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PBR. 예, 예, 그래서 너무 낮은데. 회사는 자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가는 되게 낮은 거죠.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왜 그 원인이 생기는 겁니까? 그 회사에 대해 왜 주식을 안 사는 걸까요? 회사가 좋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많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대주주 위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경영의 투명성이 담보가 그렇죠,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배구조도 문제고. 굉장히 문제고 그다음에 배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소극적이고. 예, 주주 친화 정책도 적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사실은 좋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주식의 가치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게 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서 이렇게 재무제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알짠데 근데 주식은 PBR이 너무 낮게 돼 있다. 이런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기업들이 뭐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고 네. 그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PBR이라는 거죠. 자산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이 낮다. 그런데 이 괴리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이 갖고 있는 그동안 벌어둔 돈을 주주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주들도 저 주식에 대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기업의 가치가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나눠주는 방법은 뭐가 있냐 주주들한테 그건 예.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배당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 매입해서 네. 소각하는 방식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좀 보편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은 자사주를 사서 매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소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이 나한테 배당 많이 해주면 주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그건 예를 들어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만 배당 엄청나게 해준 다음에 또 안 해줄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뭐 박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서 예. 대주주가 그럼 나 올해 돈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배당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대주주한테만 좋은 일이 그렇죠. 될 수가 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자사주 소각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 주식 갖고 있는데 뭐 배당을 안 주고 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전체의 주식 수가 줄어들고 줄어들죠. 그 회사에 해당하는 나의 어떤 주권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그 단기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져갈 사람도 그러네요.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만 주면 배당락이 있기 전에 주식을 딱 산 사람만 배당 받고 그치. 그 후로 다 팔아버리면 다시 도루묵되고 예.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근데 완벽하게. 예.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배당을 주는 걸 보다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을 더 많이 써요. 훨씬 더요. 배당은 거의 주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주식시장의 변화 방향성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사주 소각을 어떻게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원활하게 될 건가가 저는 훨씬 더 이거는 중요합니다. 계속 공시를 하게 돼 있죠? 자사주 매입에 소각하면. 그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법 3차 개정의 핵심 내용이 이 자사주 예. 소각이고 예. 이게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예. 자사주 의무 소각. 근데 여기서 이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고려되고 있는 상법 3차 개정의 핵심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는 뭐 유예 기간을 둬서 소각하게 하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둘 다 방식은 결국에는 뭐냐면 페널티 방식이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해주면 내가 세금을 깎아줄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로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어떤 경제적 주체들도 지속 가능하고 좀 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페널티보다도 저는 인센티브로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입장에서 배당소득 분류과세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배당보다도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는 인센티브가 없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전달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 이광수 대표님 얘기하면 다 들을 텐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김현정 의원 나오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김현정 의원이 이런 분야 잘 알거든. 네. 이소영 의원하고 둘이 하니까 네. 그럼 이 얘기를 꼭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분들이 잘한다는 건 법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렇지. 시장의 작동 원리 뭐 이런 그렇죠. 걸. 과연 기업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진짜로 원하는 거, 기업이 움직이는 그 생태계, 그리고 재무제표의 어떤 변동. 제가 네. 오늘 방송 편집 딱 해서 미리 보낼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보라고. 이게 되면요. 진짜 시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해라. 채찍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센티브가 지금 빠져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광수 대표님이 이전에도 다른 정책적 사안을 이야기할 때도 늘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죠. 인센티브를 늘 주라는 얘기. 맞습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도 계속 예, 그런 인센티브를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기업한테 야 자사주 무조건 있으면 다 소각하고 앞으로 사는 거 다 팔어. 좋죠.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의미 있게 기업들한테 설득하고 그러려면 자사주를 소각할 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좋은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26년도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주주들한테 이제 갈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정말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5배, 10배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 포인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진짜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될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드려볼까 해요. 네. 이제는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재무제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재무제표를 조회하는 건 저 전산공시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삼성전자를 검색하셔서 쭉 보시면 사업보고서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걸 딱 클릭하시면 안에 재무상태표 다음 장 보시면 그 사업보고서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그중에 이제 각 기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보실 수 있는데 예. 저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은 저 재무상태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아. 그래서 이건 아주 쉬워요. 다음 장 보시면 저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10,000원이라고 하면 그 10,0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박시영 TV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산을 박시영 대표님이 내 돈 들여서 산 것도 있고 은행에서 꼬아서 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출자해서 투자자한테 받은 돈을 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전부 다 제 돈입니다. 이게 소규모니까. 네. 그러면은 저 자산 10,000원이고 전부 다 자본이 10,000원인 거예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우량한 회사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작게 하니까 네. 우리가 뭐 근데 어쨌든 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의 상장 회사들은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 자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큰 회사는 그러니까 한 장 넘겨 보시면 저 자본을 보시면 네.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과 기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저 자본금은 처음에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출자한 걸 자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자본금에 보면은 처음에 주주들이 처음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주라든지 여기서 돈을 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증자라든가 이걸 네. 통해서 나오는 게 뭐 자본잉여금이고 이제 중요한 게 저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자본 중에서 그동안 회사가 돈을 계속 벌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의 합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네. 이제 이익이 생길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회사에 남겨놓은 돈. 예, 예.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나눠주지 않고 주주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나눠둔 돈이에요. 그래서 저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회사는 어떤 여력이 큰 겁니까? 배당 여력이 큰 거고 그치. 자사주를 매입할 여력이 큰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도에 어떤 기업들을 보실 때 저 이익잉여금이 큰 회사들을 보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여력이 있고 자사주 소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이 뜰 가능성이 있죠. 오를 가능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건데 그런 이제 공통적인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본에서 이익잉여금 비율이 높은가 측정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은 많아서 이익잉여금은 쌓아놨는데 그 돈으로 회사에서 막 부동산도 사놓고 장비 사놓고 설비 많이 사놨어요. 그러면 배당할 돈이나 자사주 매입할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체크 사항은 자산 항목에서 현금이라든지 금융상품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돈을 바로 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런데 나한테 별로 실효가 없어. 배당해 줄 때 아니면 자사주를 뭐 소각하거나 이런 실효가 없어. 그러면 그 실효적 차원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하지. 그러면 그렇죠. 대주주 본인한테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지. 그렇죠. 아, 이해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강압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는 얘기가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냥 막 지르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상속세를 깎아줄게. 아, 그거. 그렇지. 상속세 인하 논의가 있죠. 실제. 그러니까 그냥 해주면 안 된다. 맞아.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나 아들한테 엄청 줘야 돼. 이거 부담되잖아요. 네. 근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상속세를 깎아줄게요. 아, 이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대주주의 이익과 부합하잖아요. 정확히 인센티브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소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차원, 즉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가도 꼭 측정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 반영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회사들. 그렇지. 그래서 저 네 가지 네 가지에 부합하는 회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오늘 이제 화두 던졌으니까 우리 박시영 TV 경제만 하면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밤새 누가 찾습니다. 내일 아침에 딱 오면 아니에요. 쫙 리스트가 올라올 거예요. 저거는 여러분이 좀 찾기 힘드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며칠 걸리겠는데? 야, 이거 너무 중요한 정보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는 진짜 밸류에 대한 이제는 측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나쁜 회사를 공표할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던 느낌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런 것들 때문에 되게 회사는 좋은데 예. 지배주주라든가 이런 어떤 지배구조 나빠서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를 공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공개할 거예요. 그래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런 회사들은 쉽게 말해서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네. 그런데 저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냐면 2026년도에 여러분 진짜 진검승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진검승부 좋다. 네, 그동안은 그냥 에이 뭐 ETF 사놓으면 좋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쉽게 말해서 수익을 내고 돈을 벌려면 이제는 리서치하고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저런 종목을 하시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그러니까 그 얘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긴 할 텐데 아까 빅뱅이 일어난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3배, 4배, 5배 이렇게 뜰 수 있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익 잉여금 비율도 높으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줬던 이런 알짜 기업들 근데 나쁜 기업 이런 기업들이 바뀌어지면 수직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여러분 그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군이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에서? 뭡니까? 나쁜 기업이에요. 아, 나쁜 기업이 좀 좋은 기업으로 바뀔 때.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여러분 변화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나쁜 정치인 찾기 되게 쉬운데 금방 떠오르자 뭐 나경원, 오세훈, 뭐 이준석. 이준석. 아니 근데
나쁜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죠.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 제가 그래서 진짜 안 믿어요. 변했다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의 화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나쁜 기업을 찾는 겁니다. 왜 나쁜 기업을 찾아야 하는지. 야, 그 기업들이 좋게 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3-4배는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회사들이 근데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다. 나쁜 기업을 찾아. 네, 너무너무 많다. 미션이네. 미션. 네. 자, 그러면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이제 질의응답 받아는 질의응답이 지금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조금 원래 진행하는 시간보다 저녁 시간이니까 조금 더 양해를 두 분께 드리고 조금 더 질문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노량진 방석 우리 코즈허브에서 만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그거 있네. 잠깐만요. 아니 이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이 안에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안에가 더 커요. 안에가 더 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이거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여줄 네. 수 있어요, 피디? 안에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들어간 거네. 네. 진짜네. 이건 네, 안에가 훨씬 커요. 이거 보세요.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압축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네.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안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방송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압축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이게 어. 탄력이 이렇게 높아서. 예. 근데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완전히 이런 방석을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고3 때 계속 안게 있으면 몇 점이라도 올랐을 거야. 근데 이거 수능 볼 때 이런 거 갖고 갈 수 있어요, 방송? 모르겠어요. 여학생들은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모르겠네. 근데 이런 거 허용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저기 어디죠? 교육부에서 좀 이거를 전 학생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특정 제품인데. 자, 노량진 방석, 버티는 사람들의 방석입니다. 수익보다 더 힘든 건 버티는 자리입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지만 버티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 그 시작은 몸의 피로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노량진 방석은 장시간 차트 분석, 공부, 업무로 오래 앉아있는 분들의 체압을 고르게 분산시켜 몸의 긴장을 줄이고 집중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분 우리 방송의 특성을 아네. 장시간 차트 분석 이런 거 넣어놨잖아. 공부만 는 게 아니라. 아니 저희 맞춤형 멘트를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파란 부분은 아까 들고 있었던 젤, 흰색 부분은 메모리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젤은 시원하고 부드럽게 피부를 보호하며 메모리 폼은 무게를 안정적으로 받쳐준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는 탄성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생각이 맑고 자세가 안정돼야 멘탈이 버팁니다. 결국 집중력은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버팀을 지켜주는 조용한 힘, 노량진 방석, 버티는 사람들의 방석.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전화주문 070-4647-0962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쿠팡 검색창에서 노량진 방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량진 방석 이름 잘 지었다니까. 노량진 딱 들어와. 노량진 학원가. 자, 질의응답 받아볼게요. 너무 많다. 이거 빨리빨리 가야겠다. 부청 관심 우리 방장님이야. 여기를 잘해줘야 돼. 우리 방장이야. 5분 채팅방 방장. 지난주에 커버드콜 설명 잘 들었다고. 그래서 ETF 중 코덱스 200 타깃 위클리 커버드콜을 공부했는데 2주 전처럼 드라마틱한 4200 그림은 아닐 거고 천천히 안정적 우상향이 될 것 같아 투자해볼 요량인데요. 마지막으로 쌤들에게 허락 듣고 해볼까 하는데 궁금합니다. 좋은 일도 건강하셔야 유지 가능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 박형 대표님 많이 챙겨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두 분은 쌩쌩해. 맞아, 우리는 멀쩡한데 박시영 대표님 네, 제가 감기 걸렸다가 몸살에 걸려갖고 회복하셨어요. 며칠째 좀 그러니까. 힘듭니다. 저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커버드콜은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그 투자 상품이고요. 그런데 오래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총 관식이님이 그 짧게 해서 규모가 좀 있는 자본이 있으시면 너무 좋은 상품이다. 투자해서 좋다라는 건데 이걸 막 오래 끌고 갈 올해라는 거. 기준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개개인으로 다른데 올해를 넘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힌트를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부천 관식이님 제가 힘들다고요. 서진님 주식시장은 3개월 정도 된 주화가 있는데 두 분 가르침으로 마이너스 10% 손절매 후 50% 어우 다행이다 수익 중이라고 계속 상방은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두 분 덕에 투자가 즐겁다고. 이거는 뭐 소개하는 의미에서 슈퍼챗 보내주신 거네요. 고맙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로즈비 하하님 지난달부터 방송 듣고 코스피 200 투자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KKK 000085님 두 분께 감사한다고 덕분에 주식 알게 되어 공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우리 그때 워크샵 갔을 때 쌈 먹은 거 기억나요? 청년농부 청년농부. 수원에 계시는 형제의 새벽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22일에 배워요. 청년농부 저 형제의 새벽에서 만드는 쌈 너무 좋은데 저건 진짜 맛있던데. 예. 저거 많이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고소해요, 고소해. 우리가 먹어봐서 알기 때문에 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김연구자님 저분은 김연구자지. 김 먹는 먹는 김 연구자 아, 그거 김을 같잖아. 연구하시는 분이신가? 김을 연구하는 김씨 연구자 아니에요? 얼마 전 대한조선 폭락할 때 보호외수 물량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보호외수 물량이 무엇이고 신규 상장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주식을 이제 비상장으로 갖고 있다가 상장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소가 보증하는 거잖아요. 얘는 재무제표도 멀쩡하고 망할 애들이 아니니까 우리 시장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마음 놓고 일단 거래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폭삭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돈 들고 튀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대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 상장했다고 바로 들고 튀어가지고 먹튀하면 안 돼. 예. 너는 한 1년간 묶어. 이런 식으로 묶여요.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보호예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갔어. 그럼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풀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도 안 팔지. 근데 가만히 들고 있다가 나 옛날에 이거 처음 창립할 때 나 속으로는 이거 10,000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장해가지고 10만 원이야. 지금 꼭지야. 지금 던지자. 예수 보호예수 풀리자마자. 그럼 왕창 때려 넣어요. 그걸 튀어.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날 때마다 누구는 6개월에 걸려 있고 누구는 1년에 걸려 있는 물량들이 줄줄이 대기 중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훨씬 싸다 생각하면 풀려도 매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매물 폭탄이 나온다. 그러면 내부자들도 그거를 꼭지라고 생각했다. 단기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보호예수 물량이 물려 있는 동안에 나오는 기간은 언젠가 이런 거는 신규 종목들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네, 고맙습니다. 어차피 우승님 분할 매수는 하고 있는데 추적 손절매 지키다 보면은 한 번에 매도하게 되더라고요. 분할 매도하는 게 필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할 매도는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저런 방식이 오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방식이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방에 매도하면 그리고 매수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제 직접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영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거예요. 그게 편할 것 같은데 신경 계속 쓰이잖아. 네, 근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예를 들면 조금 내가 매수 가격을 조금 좀 뭐 변동폭을 줄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한 열흘 동안 나눠 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빠질 때도 막 이렇게 빠지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나눠서 팔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눠서 팔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할 때 다 팔아버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분할 매도 방식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 그 주가의 지금 흐름이 어떤 상황에 있냐. 이거 이해가 됐다. 네. 나도 저건 뭔가 했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지금 딱 우리가. 추적 손절매 구간이 들어와서 근데 변동폭이 너무 커. 그러면 분할 매도 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하시면 됐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표르드님
배당소득 분리과세 테마 종목 선정 관련해서 세 종목 금융지주사 세 종목을 비교 중에 있다고요. 근데 배당 성향과 이익 잉여금이 각각 좀 다른 종목들이래요. 종목 A는 29, 30%에 27조, 종목 B는 21%에 40조, 종목 C는 25%에 28조라고 합니다. 뒤쪽은 이익 잉여금인 것 같고 앞쪽의 퍼센트는 배당 성향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낯선 주와가는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어느 종목이 가장 적합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니네 회사 중에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40은 돼야 된다는 게 정부 아니고 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35까지 낮춰줘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저 종목 꼭 제 말씀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A, B, C, D로 물어보셨으니까 B라고 해볼게요. B는 지금 쌓아놓은 돈은 40조예요. 근데 지금 배당 성향 21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부안대로 해서 40으로 결정됐다고 해볼게요. 2배 배당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보다 배당 성향을 2배 높여야 돼요. 21에서 40으로 안 높여져요. 안 높여집니다. 갑자기 안 돼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은 27조지만 지금 3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소영 의원, 김현정 의원 안으로 35로 결정됐잖아요. 예. 5 정도는 높일 수 있어요. 당장에 벌어들이는 혜택은 손에 잡히는 혜택은 A가 높을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잡한데 질문을 저렇게 쉽게 해주셨다면 당연히 A다. 예. 이해됐습니다. 예. 헬로 JJ님 주린이는 바이오 같은 유동성이 큰 섹터는 안 들어가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이거는 뭐 박시동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죠. 요즘 바이오가 상승세라 들어가고 싶다고 개별 종목은 아니라도 바이오 ETF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바이오를 너무 좋아하시면은 아니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첫째 바이오는 네. 두 가지 고수가 돼야 된다. 하나는 주식 그 자체에 그래도 중고수 이상은 돼야 된다. 둘째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바이오 주식이 도대체 뭐 하는 앤지는 이해할 정도로 의학, 뭐 약학, 생명공학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그래도 조금은 들으면 알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고수, 바이오 고수 둘 다인 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 대신 힘든 대신에 이게 왜 이게 약간 매력을 못 걷냐면은 힘든 대신에 이 보답이 커. 그죠. 몇 배 뛰니까. 네, 근데 저렇게 ETF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것도 어떤 바이오가 잘 나가는 바이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개별 종목이 어떤 예. 거는 꼬라박는 것도 있을 그럴 거고 수 있죠. 평균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중고수가 될 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조심하시라 주린이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야 난 도저히 못 끊겠어라고 하면은 대안으로 바이오 ETF도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해요. 다만 바이오 ETF도 하나의 종목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거 빠지면 그냥 바로 빼야 돼요. 이것도 ETF니까 종목보다는 안정적이겠지 이러고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 ETF는 전체적인 걸 가니까 네. 크게 그게 움직임이 적은데 바이오 ETF 같은 경우 바이오주의 특성을 네. 닮아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예. 이해됐습니다. 이태선님 마이너스 10% 손절 기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30% 수익을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재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20%인데 이게 한 번에 빠진 것은 아니고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빠졌는데 이럴 경우에도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손절하는지요. 마이너스 10% 기준은 어디에 두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식을 사는데 계속 오르다가 쉽게 말해서 최고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점을 찍고 10%가 빠지면 파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예. 고점 대비해서. 예. 그런데도 이제 30% 수익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이태선님. 그러니까 10%를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손해본 거죠. 네, 손해 본 빨리 거죠. 대응했으면. 그래서 원칙을 이제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기서 말씀하신 것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원칙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올라요. 오르면 1년 갖고 있어도 되고 2년 갖고 있어도 3년 갖고 있어도 돼요. 애플처럼 10년 동안 오른 주식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냥 그게 그런 투자하는 거지. 아, 나는 장기 투자해야지. 그래서 1년 갖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니까 그런 건 없다. 근데 제 질문 하나 있는데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주식
최고의 수익률 내는 연령층 60대 여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묻어놓고 있다고 올라갔다고. 뭐 그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 아 이게 사실 확인은 안 된 거고 난 네네네. 아니 사실 확인된 거예요. 이거. 아, 된 거예요? 예. 오. 올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많이 벌었고 누구는 좀 덜 벌었나 이거를 성별과 연령으로만 나눠서 해봤어요. 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여성 제일 많이 번 게 60대 여성, 그 다음이 50대 40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 여성 제일 꼬레비가 네. 남성 제일 많이 번 사람보다도 위에 있어요. 다 여성이 요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네. 올해는 지금 연초까지 예를 들면 조방원, 그다음에 중반 이후부터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하드 캐리를 하면서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아는 우량주, 삼전,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약간 신설 종목이라든지 공격적인 종목, 테크주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60대 여성분들께서 아 대표주. 삼성 딱 대표는 묻어놓고 하이닉스 이런 데 그냥 쭉 넣어놓고. 했는데 걔네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빡 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네. 그분들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식의 매매 패턴 적고 보수적인 게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아,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때 20대 30대 남성분들 막 인버스 넣고 막 예? 그건 혼나야지. 예,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런 장에서는 넣으면 안 되지, 예, 이런 지금. 장에서 그렇게 예. 공격적으로 막 열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분들은 이번 장에서는 안 됐다. 예. 뭐 그런 거죠. 사이닝 73님 급 상승 중인 종목 비중이 높은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를 어제 매수했는데요. 이 구성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왜 ETF는 오늘 마이너스일까요? 글쎄 뭐 오늘 저희가 보지는 않았는데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중에서 시총 그래도 좀 올라 있는 회사가 큰 호재를 냈어요. 어떤 회사가 뭐 당장 현찰은 아닙니다만 3.5조 넘는 그 기술 수출 저 계약을 했거든요. 어제? 어제 아니 알테오전 말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빵빵 터지는 게가 있는데 예. 그런 건 이제 개별 섹터를 받는 건데 그럼 이제 그 전에는 기대감이나 뜬 날은 뜨는데 예를 들면은 가면서 봐. 근데 이거 언제 돈 받는 거야? 라고 하면 꾸준히 받는 거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루 지나고 나면은 어저께까지 왕창 뜰 때 휙 해갖고도 손바꿈 된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떴으면 그런 개별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 일제히 올랐고 오늘은 또 그런 대형 호재는 없었고 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복합적이다. 네, 고맙습니다. 생이님 덕분에 지수 ETF와 반도체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잘 보고 있다고요. 최근 주도주 섹터가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게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게 바이오가 주도주가 된 적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셀트리온 있었고 한미약품 정도가 신약 관련해서 크게 뭐 시장을 한번 이끌었던 적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 뭐 로직스 이렇게 관련해서 근데 바이오가 한국의 주도 섹터가 되고 그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호재가 있고 이렇게 특별히 기술적으로 앞서는 그런 애들이 개별적으로 아주 재밌게 빵빵 뜨는 거지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사슈레이 세 분 덕분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주린이라고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데 혹시 고려해야 할 단점들도 있나요? 뭐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닥에 있으면 아니 뭐 그래도 코스닥에 있다고 뭐 우리가 거래하거나 그 회사가 호재를 받거나 그런 큰 차이는 없는데 코스피로 가면 아까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패시브 자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갔다. 그럼 그 200을 추정하는 자금이 더 크잖아요. 코스닥 추정 자금보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강제로 사야 돼요. 그다음에 MSCI 같은 데도 예를 들어 재수 좋게 들어갔다. 그럼 또 강제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손들에게 포착돼서 강제로 매수가 되는 볼륨과 기회가 더 많아져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너 어디 소속이야? 그러면 나 메이저리그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신뢰가 올라가죠. 예. 그런 측면이 장점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단박에 어마어마하게 뜬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단점은 뭔데? 이 코스닥
보다 코스피가 규제랑 공시가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맞춰줘야 되는 게 단점이지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 단점은 아니에요. 네네네. 유저 하나님 매도 원칙으로 지수 대비 10% 떨어지면 매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지수가 수일 동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2, 3% 정도 빠졌을 때 제 주식은 꾸준히 빠져서 통틀어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다면 파는 게 맞나요? 저는 그래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매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막 장중에 손절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일 그러니까 시간별로 주가를 보면서 손절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 가격에서 10%가 빠지면 거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9,000원에 빠졌어요. 그럼 10% 빠진 거죠. 예. 그러면 그 시점에 지수를 그 기간 동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빠졌어요. 그러면 내 주식은 마이너스 8%가 빠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기준이고 그게 10% 빠졌을 때 그 기간 동안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지를 비교하신다. 이게 원칙입니다. 네. 자, 행복한 현이 투님, 저분은 오픈 채팅방에 글 많이 쓰시는 분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장외 블록딜을 1조 정도 한 것 같다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걸 또 설명하면은 엄청 길어져요. 결론은 뭐냐면 옵션 거래 하다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정도로 내려갈 것 같다 또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세팅값을 잡아놨는데 베팅을 했는데 실제로 종가가 자기 예상과 다르게 가요. 그럼 손실 많이 보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거 베팅 들어가서 실제 현물 거래 종가가 조금 도움이 되면 옵션에서 그 포지션 청산이 안 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 절로 가서 사라. 이런 거죠. 예. 벌써 얘기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 맞추지 못해요. 그냥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라 막판에 야 끌어올려 이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저쪽에서 털리는 1조 가지고 장 올려 이렇게 해서 올려 들어갔다. 끝에 그래 올라간 거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어렵네. 그다음에 강원님 6월 달에 강수님께서 하신 말씀 강남 증권사로 몇백억이 들어왔다며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며 그 얘기했죠. 주식 매수 추천해 주셔서 예금을 해지하고 코덱스 200, AI 반도체 지수, 하이닉스 매수해서 큰 수익 중입니다. 절 받으세요. 이건 질문으로 하자. 이거 바빠 죽겠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서진님 동원산업 약간 공부를 해봤는데 최대 주주 이건 뭐야? 김낭정 외 14인 지분율 78.94% 정도이고요. 유동 비율 21.06%, 이익 잉여금 1조 이상인 것 같은데요.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통과되면 배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고무적인 건 제가 지난번에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자. 맞아. 아니 이 주식 어때? 이런 거 하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아니고 그런 질문에 답 안 드리겠다. 안 못한다. 했더니 여러분들의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어.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투자가 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서진님의 질문이 저 너무 반갑고 예. 저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고 또 아까 우리 거기 나온 거. 그죠? 지분율이 높다. 그리고 이익잉여도 많이 갖고 있고 이익잉여금 있다. 오. 그리고 유동 비율이 또 21.1. 예, 그 정도 되고. 그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유동 높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데 한번 보자고요. 저 중에서 이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들고 있고 예금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PBR도 봐야 할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이제는 많은 비중은 아닌데 어쨌든 저 회사가 뭔가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꼭 저 종목이 아니라 뭔가를 공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PBR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PBR 이제 공부하셔서 봤잖아요. 예. 좋아하시는 종목을 PBR이라는 프리즘으로 봤잖아요. 예. 이거다 그리고 덮어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제 다음번 공부하는 것도 봐야 되고 뭐 호재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저 질문한 저 정도를 보셨다면 또 이제 다른 프리즘으로 한번 더 보시죠. 다 보시면서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야. 저것만 갖고 야 인제는 배당이다 이렇게 바로 갈 건 아니고. 근데 저 출발은 좋아요, 네네네네. 서진님. 너무 잘하셨고 그래서 더 저기서 출발해서 더 궁금한 거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아 좋다 서진님. 더운 사람은 지난번 한번 박시동 대표가 막 얘기하다가 잘렸는데 이건. 근데 안젤라님이 무슨 50만 원을 쏘셨어. 어이구야. 이렇게 큰 돈을 안젤라님 아시는 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게 오. 말씀도 없으시고 갑자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크게 쏘셨겠죠? 야, 다행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서 50만 원은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렇죠. 역시 박시영 TV 사이즈가 다르네 독자님들이. 주디님 외국인 매도 상위 순위에 니노공업이 있던데 주가 계속 횡보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에 리노공업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가 예뻐서 사랑한 거야. 그러면 여전히 예쁜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래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반도체가 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가 떠.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뜨네. 예, 예. 그럼 걔네만 뜨나? 밑에가 같이 떠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예를 네.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밑에가 뜬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이 반도체를 하나 만들 때 반드시 우리 소재가 들어가야 돼라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SK나 하이닉스 가면 분명히 공장이 증설될 거야. 예.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추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어. 이렇게 예. 반도체 뒤에 있는 소부장들도 연관이 있지. 연관인데 연관에 이 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기업하고 연관이 있는 예. 데가 있고 없는 데가 그렇죠. 있겠지. 그러니까 자동차 굴리려면 기름 팔겠네? 이건 자동차 굴러가면 무조건 기름은 넣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이제 중고차도 많이 생기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연관의 끈들이 어떨까? 요걸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이 얘기 좋은 아침님이 이익 잉여금 유동자산 대주주 지분율 저평가 다 해당되는데 인지도가 없는 회사도 투자 가치가 있나요? 요거는 물어볼 만하다. 인지도가 저 인지도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거는 나쁜 회사일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저 얘기는 나쁜 회사. 근데 조아침이 진짜 저건 진짜 저분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수업을. 저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회사 있죠. 그런데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알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건 이제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이 하실 것 같고 알리는 거는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조원아치님은 역시. 따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진짜 저분도 오픈 채팅방에 글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눈에 들어와 아이디가. 아니 저건 이게 되게 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지. 너무 멋지죠. 우리 수준이 높죠. 우리 왜 갑자기 틀려졌죠? 아니 왜 2주 만에 틀려졌지? 자, 여러분 뭐 약 드셨어요? 너무 오래 이제 네. 한 5분만 하고 5분. 마치십시다. 느샤 마지크님 투자금을 투자 종목에 분배할 때 투자 종목에 균등 배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투자 종목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저건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요. 뭐냐면 시가총액 큰 종목에 배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출발하실 때는 균등해서 배분하는 게 좋다. 네. 편집계 오랑이 씨님 한전아가 뭐야? 한전이 이른데 못한 한전이 차트가 좋고 한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전력 가격 상승할 거라는 호재가 많은데 중기적으로 분석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저거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저희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한국전력의 가장 큰 모멘텀은 AI 관련된 전력 관련된 거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당장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전력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한전은 그 원전 관련돼서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력 원전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호재가 있고 좋은
주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EJK1675님. 하나오션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뭐 오늘은 올랐어요 또. 음. 네. 오늘은 조선주가 다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 그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작년 후반부터 쭉 달려온 거 생각하면 지금 막 2배 뛰기, 3배 뛰기 다 됐잖아요. 예. 그 정도 상승률을 계속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죠. 이미 많이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조선이 나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쨌거나 마스가도 있고 고부가 가치 선박들도 계속 바뀌어낼 거고 그러니까 뭐 당장 조선 끝났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기존에 달려오던 이 기울기는 조금 눕힌 기울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에이 나는 그러면 싫어라고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정도 아니야. 근데 그 정도도 기울기만 해도 좋아.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호재는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이제 셧다운이 끝나니까 예. 미국에서 그럼 돈 좀 풀겠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뭐 필리오션소라든지 뭐 현대 얘네들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좀 돈 좀 돌겠네. 이걸 호재로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해 주신 두 분께 고맙다는 박수 보내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